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일로 비범함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서론이 길다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처럼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심이 깊으셔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덕분에 저와 오빠도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가끔은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데 그 시간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어린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그 경건한 시간이 지루하고 졸립고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졸기라도 하면 부모님께서는 절 깨우셨고 전 정말 일요일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월요일이 싫다는데 저는 일요일이 참 싫었죠. 일요일 아침이 되면 그런 감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일요일 아침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만화 영화를 보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셨고 저와 오빠도 항상 함께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가대 활동까지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면 저는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아침에 만화 영화 보고 학교에서 그 이야기 한단 말이야. 나만 몰라 맨날 나만. 만화 영화는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엄마가 TV 좀 그만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친구들은 다 보는데 왜 맨날 나만 못 보게 해? 나도 주말에는 학교도 안 가는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투덜거리면 부모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긴단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힘든 일이 닥칠 것을 미리 걱정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고 신앙이 정말로 그렇게 큰 힘이 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실제로 신앙의 힘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낳은 후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셨고 당시 가정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니까 엄마한테 전해들었죠.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오빠의 분유를 살 돈조차 부족했던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회의 신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께서는 신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셨고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다거나 감사함을 느낀다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신앙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통할 사람에게나 통하는 건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저를 통제하려고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릴 때는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모님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긴 했죠. 100%는 아니어도 아마 20% 정도는요?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전 조금 과열이 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종교라는 게 믿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그릇은 또 각자 다른 법이니까요. 근데 이게 강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반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공부나 신앙이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교회에서도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요. 아무튼 부모님께서는 신앙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저 주어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무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고요. 엄마, 난 정말로 강요하는 게 싫어.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 않겠어? 제발 나 일요일에 좀 냅두면 안 돼? 그래도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건강과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아직 어려서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 그냥 나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 목사님 말을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라고 해도 솔직히 나는 형식적으로 눈만 감고 있을 뿐이야. 아직 신앙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아서 그래. 특별한 의미를 준다기보단 우리가 시켜서 한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거야. 난 평생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자회가 있다고? 아마 엄청 재밌을걸? 먹거리 장터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응?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죠. 저도 뭐 싫긴 했어도 반항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놓고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었기에 불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조금씩 커졌습니다. 반면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에도 순응했거든요.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던 오빠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성실하게 했어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가기 싫어서 몇 번 빠지기 시작했는데 점점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즐거웠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야단치셨지만 나중에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잔다르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내 것을 내가 쟁취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업이 바쁠 때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도 심지어 몸이 아플 때조차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오빠가 진짜 신기하다. 가끔 오빠에게 물어보곤 했지만 오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뭔지도 알 것 같고 말이야. 그 말이 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오히려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에게 교회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20살이 되던 해 교회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빠의 신앙생활은 더욱 활발해졌죠. 확실히 연애라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진지한 연애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연애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뜨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오빠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여자친구를 아꼈고 서로 신앙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을 지키고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오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오빠를 기특해했지만 저는 글쎄 그닥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하루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재미 보는 게 더 좋았다 이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 먹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이란 그런 거죠. 물론 오빠야 교회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일요일이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칠 수 있었겠지만요. 제가 엇나가니 부모님께서도 신앙에 대한 잔소리를 포기하셨고 드디어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신앙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 불교로 개종할까도 생각했어요. 잠깐 다시 우리 오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오빠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했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콜이 오기도 하고 암튼 뭐 탄탄대로였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이 30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안정적으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빠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별로긴 했어요. 왜냐고요? 예식장이 더 예쁜 것 같았거든요. 교회 결혼식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오빠가 33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할 때 제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오빠가 조금 이르게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취업 2년 차라 아직도 배울 게 태산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초년생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말이죠. 매번 교회에 11조 헌금을 내는 돈도 아까웠던 사람이었어요. 암튼 뭐 그렇다 치고 새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교회에서 반주자 일도 했었어요. 새언니네 집안은 대대적으로 목사님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풍이 서로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 신앙심이 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우리 장남이 딱 원하는 집안의 장가를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는 우리 며느리가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 너도 꼭 종교를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나한테 그놈의 종교 이야기 좀 그만해. 제가 은근히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연애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하나씩 꼭 하자가 보이는데 29살에 만난 남자랑은 2년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저랑 연애를 하면서 20kg이 쪘단 말입니다. 근데 뭐 운동도 안 해, 할 생각도 없어, 옷도 안 사, 머리도 떡진 채로 데이트하러 나오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상형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자기 관리 잘하고 멀끔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야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2년간 연애를 하면서 좀 안심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유행하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전 땀나는 운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데 PT를 받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겨눈질로 막 배워가면서 운동을 했는데 저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쓰면 허리 다칠 수 있어요. 자세 한번 다시 잡아보시겠어요?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중심을 잡으시고요. 아, 이게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데요? 감사합니다. 누가 저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몸이 너무 좋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인가 싶어서 처음엔 좀 경계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PT 받으세요 300만 원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트레이너는 아니고 헬스를 오래 한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물어보라고 하길래 그 뒤로 종종 헬스장에서 인사하고 기구 다루는 법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동을 오래 했는지 몸도 좋았고 또 아는 것도 많아서 즐거웠어요. 저한테 식단 짜는 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운동 한 5개월 하니까 몸이 점점 변하는 게 보이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운동이라는 취미가 있으니까 금방 친해졌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일탈할 겸 술도 먹고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영화 시사회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이때 이 배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헐,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갈래요. 오늘이에요? 운동 빨리 끝내야겠다. 그렇게 같이 영화 시사회 보고 나오는데 좋아하는 배우를 봐서 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사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 것이니까요. 제 나이 34살에 만나 연애를 하고 36살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생각보다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신혼 때부터 금요일마다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니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죠. 같이 운동을 할 때도 출장 때문에 못 마주치는 경우가 잦긴 했었는데 연애할 때보다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출장은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금요일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진짜 이상하네. 왜 하필 금요일이야? 출장을 금요일에 보내서 주말까지 쏟게 하는 게 어딨어. 그래도 이렇게 출장 갔다 오면 평일에 쉬잖아. 오히려 평일에 쉬는 게 더 편하던데. 나는 평일에 출근하잖아. 당신이 쉴 때 난 출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같이 데이트도 못하고. 신혼인데 신혼 같지가 않단 말이야. 미안해. 다음엔 다른 사람이랑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볼게. 근데 출장을 자주 가서 실적을 쌓아야 나도 승진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 이해는 했죠. 그치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토요일 오후면 집으로 돌아왔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긴 일정이면 평일에 쉬었어요. 또 출장지에 도착해서도 빠짐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출장 중에도 틈틈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출장지 근처의 맛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음식 사진도 함께 보내면서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겠다. 지금 당장 여기로 오면 내가 밥 쏜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구까지 가겠어. 차도 없는데. 그냥 출장지에서 잘 보내다가 와. 가끔은 숙소에서 쉬고 있는 사진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영상을 보내주면서 혼자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남편 차에 하이패스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하이패스 내역을 조회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의심을 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장이 잦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 어디까지 갔다 왔더라? 하고 물어보면 남편이 대충 말해주었고 실제로 하이패스 내역도 일치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갔다 왔다고 하던 지역에서 실제로 톨게이트를 지나갔던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출장 비용도 회사에서 따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점은 더더욱 없어야 하는 게 맞았죠. 출장비는 회사에서 정산해주는 방식이었고 남편은 출장 후 경비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남편의 출장이 정말 회사 업무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한 번도 남편의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가족 초청 행사나 신년회 같은 자리에서 배우자를 회사에 초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년회나 가족 초청 행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가족 초청 행사 한다던데 당신 회사에서는 그런 말 없어?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잖아. 게다가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외부인 통제도 심한데 회사에서 다루는 장비가 워낙 예민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야. 공장 내부는 철저하게 관리도 되고 있고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긴 당신의 공장은 견학이 가능한 곳도 아니었고 연구소 같은 느낌이 강한 곳이라 철저하게 제한된다고 했었지? 남편은 맞다고 했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 회사에 찾아갈 일이 따로 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딱히 남편의 회사에 방문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분명 존재했지만 저는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남편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관리 쪽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설명이 애매했다는 게 조금 문제였죠.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출장 이야기 외에는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어물쩍 넘어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냥 조용한 곳이야. 공장이라 복잡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래. 그냥 기계 돌아가는 것만 살펴보고 물건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 정말 그게 전부라니까. 그렇지? 공장 일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막상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었죠.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의 출장은 평일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한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점점 퇴근이 늦어졌어요. 평범한 회사원, 그것도 공장은 교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남편만 이렇게 바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승진을 했고 더 많은 월급을 벌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승진을 했으니 그만큼 많은 일을 받는 게 당연하기도 했죠. 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의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좋긴 했습니다. 일은 바빠졌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으니까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좋았어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제 가정이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우리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행복은 2배, 3배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해서 뭐 영양제도 먹고 이것저것 막 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태교도 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 남편이 뱃속의 태아에게 동화 같은 걸 들려준다는데 어디서 이상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뭐 호랑이가 태초에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책을 들고 왔어? 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철학가라도 되라고 말을 하려고? 그건 돈이 좀 되나? 사실 철학이라는 건 기본 아니겠어? 뭐든지 철학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법인 거지.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곰 이야기도 아니고 호랑이라니. 또 다른 발상이긴 하다. 저희 남편이 은근히 엉뚱한 구석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신할 때 서운했던 기억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요. 제 배가 점점 불러와서 똑바로 자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의 출장 일정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다른 직원이랑 좀 바꾸기라도 하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출장이 그렇게까지 많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업사원이라도 된 것 마냥. 출장 일정 좀 다른 사람이랑 바꿀 순 없어? 내가 가야지. 이게 다 실적인데. 돈이라니까. 공장에서 파는 상품도 영업을 해야 팔릴 거 아니야. 당신은 관리인 아니었어?
공장 근로자가 영업까지 뛰는 게 맞는 거야? 중소기업이잖아. 사람이 그만큼이나 있겠어? 정말 최고로 서운의 정점을 찍었던 것은 제가 임신 8개월 때였어요. 배가 더 이상 불러올 수 없겠다 싶이 커졌는데 배가 싸하니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진통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배가 싸하게 아픈 게 이상해서 그래. 빨리 짐 좀 챙겨줄 수 있어?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나 오늘 출장 가야 한다니까. 별일 아닐 거야. 예정일까지 2달 남았는데 혼자 갔다 와봐. 출장은 무슨 출장? 내가 지금 애를 낳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해? 팔싹둥이라는 말도 몰라서 그래? 오늘 진짜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 그래. 이해 좀 해주라. 나도 사회생활 하느라 그런 거잖아. 무슨 공장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 이상해. 나도 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자기계발 세미나 같은 건데 필수 교육이라서 무조건 가야 돼. 당신도 내가 승진 빨리 해서 사무실에 짱 박혀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나도 오늘 발표자고. 무슨 강의를 해야 한다고 갑자기 나불나불 하더니만 당일에 펑크를 낼 순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해 좀 해달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와이프가 만삭인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일정을 잡아둔 남편이 야속하긴 했죠.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요. 주말에도 바쁜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돈을 벌어오긴 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서 병원에 갔는데 괜찮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충 연락만 남겨두었는데 이 사람 정말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했던 건지 아주 한참 뒤에서야 읽었더라고요. 서운함이 쌓이고 또 쌓였죠. 그렇게 10달을 품어 저는 겨우겨우 출산을 했고 출산을 한 다음부터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육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평일에도 일이 점점 늦게 끝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잔소리를 하면 일이 바쁜 걸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저를 대신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자기 피곤한 걸 몰라주냐고 성질을 부리는데 확 쏘아붙이고는 피곤하다고 일찍 자버리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이랑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랬는데 완전히 차단을 당해버린 기분까지 들었어요. 저는 점점 서운함이 쌓이고 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에 나란히 누워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슬쩍 보니까 휴대폰으로 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나 싶어서 쓱 훔쳐보니까 깨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깨톡 보면 단톡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막 보이잖아요.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단톡이냐고 물어보니까 슬쩍 가리면서 회사 단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100명의 직원이나 있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누가 회사 단톡을 보면서 실실 쪼개고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있냐고요.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하이패스 내역 앞만 살펴봐야 답은 없고 남편 개인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었으니 은행 이체 내역을 뒤져야겠다 싶었죠. 문제는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치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포털 사이트 자동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메일에 카드 내역, 은행 사용 내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한테 이체한 내역도 있고 개인이 남편한테 송금을 한 내역도 있고 영 이상한 거예요. 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도 수상해서 뭐냐고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왜 마음대로 뒤지냐고 버럭하더라고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돈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이 있는 그 단톡방이 투자방 같은 건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루는 속상해서 친구를 붙잡고 넋두리를 늘어놨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너네 남편 불륜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이것저것 다 확인해봤을 때 별거 없었는데? 거짓말을 치려면 누가 못 쳐. 현금 인출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지방에도 자주 간다며. 누구랑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하이패스 내역은 있는데 블랙박스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저희 남편 차에는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었어요. 고치지를 않아서 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이한테 관심 없는 것도, 자꾸 주말 밤에 출장이라고 사라지는 것도, 평일에 일 갔다 와서는 피곤하다고 애 한 번 안아주지 않고 잠에 빠져드는 것까지요. 이건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저는 또 행동파였거든요. 바로 남편을 미행할 준비를 시작했죠. 물론 제가 남편을 쫓아가기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곤란했기 때문에 남편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것을 켜놨어요. 휴대폰 찾기 기능 같은 거 아세요? 제가 연동을 해놓으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에 택시를 타고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출근을 한다던 남편이 글쎄 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공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공장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요즘 위치 추적 어플 진짜 좋은 게 몇 동인지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쫓았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 놈이 몇 호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로 복도식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봐도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하고 그 옆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흔적이라도 남겨놓았을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차량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두잖아요. 그 밑에 방문증이 있더라고요. 몇 호인지 적혀 있는 겁니다. 냉큼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가서 복도를 걷다가 딱 그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놈이 정말 바람을 피운 거면 당장 저랑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배를 못 누르겠더라고요. 제가 직장도 그만둔 마당에 막막함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심호흡을 하는 순간 그 옆집에 들어가려고 서 있던 아이 하나가 제 팔을 확 잡는 거예요. 아줌마, 지금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요? 애가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7, 8살밖에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 아이가 이 집에 사는 남편의 불륜녀에 대한 정보가 있으려나 싶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쉿, 아줌마 잠깐만요.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람 사는 집에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위험해서 그래요. 아무튼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별꼴을 다 본다 싶어서 그냥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안 된다니까요. 벨 누르면 안 되는데.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순간 이상한 생각을 먼저 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정말 필사적으로 제 팔을 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제 남편이 들어간 집에서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어요. 우리 엄마가요, 시끄럽다고 이 집에 따지러 갔다 와서는 팔을 다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큰일 날지도 몰라요. 들어가지 마요. 그 집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엄마도 당했단 말이에요. 아줌마, 난 다 말했어요. 이 집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 집 현관문을 돌려 여는 순간 남편이 들어간 집의 문이 빼꼼 열렸어요. 그리고 웬 여자가 경계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침이 꼴깍 삼켜졌어요. 마치 옆집 아이에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상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문이 열리고 기괴한 차림을 한 여자가 나오니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순간 엄습하는 공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진짜 요상했어요. 수녀님도 아닌 것이 수녀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조화로 만들어진 화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간 쎄한 공기가 저를 확 감싸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해서 절 붙잡았지만 그 팔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먼저 꽂혔습니다. 집안이 컴컴해도 너무 컴컴하더라고요. 거실에 빙 둘러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가운데에 웬 사람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 다들 하나같이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안은 암막 커튼으로 전부 가려져 있어서 캄캄하지. 흔들리는 촛불에 모든 불빛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던 것처럼 다들 무슨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는데 이건 무슨 사입인가 싶더라니까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정말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가? 하는 걸 믿을 수 없었죠. 다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서 하나하나 곁눈질을 하는데 서 있던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당황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가운데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저는 마치 미리 총알을 장전했던 사람처럼 그 멀대 같은 남자에게 다가가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두건을 확 걷어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의 시선을 피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저는 황당함과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두건을 벗겨낸 다음에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확 지르더군요. 뭐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누구 인생 망하게 할 일 있어? 왕의 얼굴을 뵙습니다. 제가 감히 왕의 얼굴을 뵙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엎드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왕의 얼굴을 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왕은 누가 왕이야?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하자고. 나가서.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두건에 화관을 두른 사람들이 바짝 엎드려서 남편을 향해 왕 하며 극존칭을 쓰는데 다들 정신이 나간 건가 싶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으며 남편이 당장 나가야 한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어금니가 깨질 것처럼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엎드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얼중얼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냈고 일부는 외계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이건 사입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딴 살림을 차린 줄 알고 있었지 사입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정말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미친 거야? 이건 미친 짓이잖아. 공장이고 나발이고 그동안 쭉 사이비에 빠져서 이딴 노름이나 해놓고 날 속인 거야? 그럼 월급이라고 가지고 온 돈은 뭐야?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불경한 것이 우리 왕을 헤아려 한다. 불경한 것이 이곳에 들어왔다. 불경한 자를 내쳐라. 불경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불경한 자를 왕에게서 떼어놓자. 불경한 자를 처단하라. 갑자기 처단하라 하면서 제 팔을 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몰려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저 혼자서 뿌리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몰려들어서 제 팔다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글로 써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정말 극한의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 옆에 있다고 해도 남편이 제 편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신도들은 마치 한마음 한뜻처럼 불경한 자 하면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내치기 시작하는데 그 손이 여러 개니까 아프더라고요. 제가 발버둥을 온 힘을 다해 쳤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사달이 나겠다 싶었죠. 순간 남편도 당황스러웠는지 신도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신도들은 그런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요. 왕님, 아니 부주교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건 불경한 것이라고 내쫓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웃에게도 손찌검을 해서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에 스치는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바로 옆집 꼬마아이가 했던 경고였습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엄마가 다쳐서 왔다고 했던 그 말이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들이 잠시 얼을 탄 사이에 확 뿌리치고 현관으로 내달리려고 했는데 글쎄 머리채가 휘어잡히고 말았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살 수 있다는 그 옛 어르신들의 말 아시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확실히 귀담아 들어야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서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옆집 꼬마아이가 제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별 기대까지 다 걸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성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줌이라도 지를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 사람들도 저랑 똑같은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 몸에 딱히 저를 위협할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그들의 손찌검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막기 위해서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의 축입니다. 우리가 척살해야 합니다. 교주님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요. 전 불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당장 이 집 그만두지 못해? 우리가 왕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가족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문제는 남편 놈이 분명 말리는 신용을 했었는데 발길질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말리는 척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확 그냥 코를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놈을 믿고 결혼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있을 거라고 의심 한 번을 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고만 있었을까요? 하긴 사이비 교주 놀이를 하고 있는 이 놈을 뭘로 의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륜인 줄 알았던 저였는거려. 그만큼 철저하게 감추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공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면 별짓을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포교 활동을 하고 돈을 거둔 걸로 저에게 월급이라면서 돈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통장에도 회사 이름이 찍힌 월급이 아니라 개인에게 이체받고 있던 돈이 있었던 거죠. 그 신도들이 하나같이 저를 발길질하며 깨끗한 영혼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데 정신병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실제로 겪고 있다는 게 미친 것 같더라고요.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고 있었던 아군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다들 그만두세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들이십니까? 손 들어! 바로 옆집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라도 한 것인지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옛날식 아파트라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문을 열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잠그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손들어 하자마자 다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하나같이 바짝 쫄아버리더라고요. 그들의 틈 사이에서 당하고 있던 저를 본 경찰이 저를 구출해 주었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이 사람들 전부 사이비 종교고요. 전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인데 갑자기 절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저 선처 절대로 안 합니다.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종교 활동은 맞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회를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저희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실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어제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픈 사람입니다. 저희는 치료를 해주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개소리 좀 작작 짓거려. 너희 죄다 사입이잖아.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그냥 순수한 기도 모임일 뿐입니다. 기도 모임? 지랄하네. 기가 막혀서. 전요, 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미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포교 활동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라고? 내가 두 집 살림 하는 줄 알았다고? 와, 그래서 미행을 했어? 실망이다. 몸에 불경한 것이 들어와서 그런 상상도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치료해야 한다니까. 저는 남편이 정말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사이비 종교의 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포교 활동을 해서 신도들의 집을 돌며 지방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좀 못 배우고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다가 빚을 내게 만들고 헌금을 내게 만들고
돈이 없어지면 손찌검도 하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목도 길어서 한숨에 끊어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중에는 당연히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복까지 했다네요. 이건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돈도 갈취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말이죠. 게다가 간부인 남편은 신도들을 통제하고 포교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해서 간부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냥 주어진 활동에 충실했던 거죠. 전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이사달이 날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엮이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피해자 나오면 안 되니까 한 거라고요. 매번 옆집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서 따지러 갔더니만 나한테도 불경하다고 손찌검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다니까요. 나 팔도 다쳤어요. 예, 신고 기록이 있긴 하네요. 근데 쌍방과실로 처리가 됐네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막 뭘 휘두르는데 가만히 있어? 나도 예전에는 한 손깔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 신고 기록 덕분에 옆집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었죠. 저는 정말 온몸이 달달 떨렸고 그 신도들과 남편까지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혼도 생각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남편이 알았는지 절 보면서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니까요. 왜 내 말은 안 들어?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돈도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줬잖아. 이러는 거 나한텐 배신이야? 배신이라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와? 돈이 전부니? 그동안 우리 아이한테 정 한 번 쏟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럴 바에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혼자 살겠다고? 네가 돈을 벌어 뭘 벌어. 내가 너한테 포교 활동이라도 했어? 사람을 의심하고 몰래 미행이나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한 거지. 의심만 안 했어도 이럴 일 없었다는 소리야. 믿음이 부족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경찰 앞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더라고요. 저도 할 말 없겠어요. 제가 아는 종교는 이런 게 아니라고 화를 냈죠.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오셨고 남편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냅다 달려가셔서 남편의 뺨을 날려버리셨습니다. 감히 박서방 자네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하고 멀쩡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과열된 분위기는 결국 경찰이 개입해서 말렸습니다. 까도 계속 나온다고 그 사이비의 범죄는 심각했습니다. 공장이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포교 활동을 거쳐서 빚을 낸 신도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강제 노동을 시킨 흔적까지 나왔다는 게 문제였죠. 저에게 사주었던 영양제, 사온 거라며 가져온 생필품 같은 게 전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제품이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 안 쓰긴 했지만 소름이지 않겠어요? 그 물건이 그런 물건이었다니요. 또한 돈과 돈이 얽히면서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에 강제노동 폭행까지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판결을 받게 되었죠. 신도들에게 강요한 흔적까지 메시지에서 하나하나 다 나왔거든요. 남편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사기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신도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로 강요죄를 받았고 신도들에게 가정을 버리고 종교에 귀속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불법 부동산 사용 및 탈세까지 다 걸렸죠. 아파트를 종교활동 명목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까지 더해져서 10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화는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아주 작게 신문에 실린 건 확인했습니다. 워낙 연예인 문제가 판을 치니까 이런 건 잘 안 다루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이루어지며 남편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즉각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재판에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보다 단김에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쪽으로 재산 분할도 유리했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시름을 놨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에다가 피해 보상금 수천만 원에 저한테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인간에게는 저보다 돈이 더 아까웠나 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함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대로 절실할 때 종교가 생각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마음의 정화를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애 키우며 잘 사는 중입니다. 일상에서도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라 소름이 돋고 무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잘 이겨내려고 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 단단한 엄마가 되길 기대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